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목표는 30석, 관심 있는 현역은 6에서 7명, 야당 현역과도 접촉.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정치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관련한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정도인데요. 한편 최근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뿐만 아니라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세 사람에 대한 출마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정치권 이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불사조 기자단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영국의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AI, 인공지능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앞으로 5년 안에 컴퓨터 사용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나아가 우리 생활 자체가 혁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IT 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봉우 연구원 옷을 보니까 날씨가 조금 풀렸구나 그래도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 초입 아니겠습니까? 조금 네. 있으면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 양국 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네요. 좀 생소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개정이 됐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필요한 건가요? 네, 이게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 그러니까 어제 열린 것도 SCM인데요. 한미 안보 협의회, 이게 이제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작성된 게 바로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네. 많이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TDS, 이걸 좀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어제 SCM에서 이 개정된 맞춤형 억제 전략에 이 서명을 했는데요. 개정 TDS 그 내용을 좀 알려진 걸 보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이 됐다고 하고요.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합의함에 따라서 정보 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그러니까 확장 억제 전 과정에서 한미가 함께한다, 이런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군사 기밀이에요, TDS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국 장관이 SCM 공동 성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 조기경보 위성 정보 공유 체계, 이걸 통해서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미국의 우주 기반 조기경보 위성으로 습득되는 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우리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 이걸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속속들이 이 정보 공유를 받으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상황을 잘 통보받을 수 있다, 공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도 논의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두
장관이 기자회견할 때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양국에서 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도 한미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에 성공하게 되면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9.19 군사 합의도 거론이 됐어요. 네, 이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제 폐기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본격 돌입됐다라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외신과 서면 인터뷰를 한 게 오늘 공개가 됐어요. 여기서 역시 이제 APEC에서는 물론 경제협력체지만 많은 국가 정상들을 만나니까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여러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정찰 위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상 핵투발 수단의 고도화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리 정부의 의심을 다시 한번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이번에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화된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면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이 남북 간의 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 9.19 남북 군사 합의 중에 우리의 북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한 조항을 효력 정지하겠다. 이런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강화된 대응 방안 역시 이 남북 9.19 군사 합의의 폐기 수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방금 박정희 기자님 전해 주셨다시피 지금 한미 간 이 안보 협의 회의에서도 이게 언급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논란 속에서도 사실 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적대 행위를 지금 사실상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최소한의 안전판이 사라지면은 북한의 도발 빌미를 준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단은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를 위해서 다각도로 행보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 변화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도 좀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번에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의사당에 국기를 개양하는 등 이스라엘 국기겠죠. 가자 지구 내 하마스 소탕전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점점 전황을 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이제 북부를 또 가자시티를 점령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이 SNS를 통해서 공유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무장한 채로 이 하마스 의사당 연단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단의 의석의 뭐 생김새나 건물 구조 이게 과거 하마스가 공개한 의사당 내부 모습과 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아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하마스를 겨냥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제재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잃고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터널을 목표로 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터널에 숨어있는 무장 세력에 대해 투항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지하 터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 상황 사실 5주간에 걸친 공습과 2주 정도 지상작전을 이스라엘이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전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지난달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에 하마스 24개 대대 가운데 10개 대대를 무력화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전황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말도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자시티에서 하마스 대원들, 하마스 지휘관들을 남쪽으로 도주하게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고립된 가자지구 내 병원 주변에서 계속 전투가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인도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자지구 최대 규모 알시파 병원에선 성인 27명, 아기 7명, 사망자 34명이 발생했다라고 보건부가
전하기도 했고요. 또 전기와 연료 공급이 끊어져서 환자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니 이거 국제 여론전의 일환으로 연출한 모습에 불과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인도주의적 또 전쟁에 대해서 민간인 피해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직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국제사회도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타르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5일간 휴전을 조건으로 인질 석방 논의 중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하마스의 아부 오바이다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하마스 입장을 보면 지난주에 카타르의 형제들이 적군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어린이 200명과 여성 7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적군 포로들을 석방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이 휴전에 완전한 정전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지원, 인도주의적 구호가 허용돼야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 협상을 이스라엘이 회피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카타르의 중재로 이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어제 물론 하마스의 일방적인 입장이지만 하마스에 따르면 일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포로 275명을 이스라엘이 풀어주면은 우리도 이 민간인 지난달 하마스의 기습으로 하마스가 네. 납치해간 인질들을 풀어주는 이런 방식 네. 그렇습니다. 막교환 방식의 협상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하마스가 얼마나 자신들이 잡아갔던 인질을 풀어주냐 그 구면은 좀 또 알려지지 않고가 있는데 일단 외신에 따르면 70에서 100명 정도를 하마스가 이 협상의 대상으로 내놓은 것 같다는 예상이 또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하마스 입장에 따르면 일단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꼽히는 인질 석방 협상이 잘 이게 중단돼 버리는 건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지 시간은 어제 미국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인질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일단 미국 백악관은 밝히기도 했고요. 또 미국 백악관이 그 하마스가 잡은 인질들 가운데 하마스에 의해서 부모가 희생된 3살 아기도 있다 그러면서 이 인질 석방 협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질 협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또 국제사회가 추동할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깐 전쟁을 중단하는 전투를 중단하는 교전과 휴전 그리고 인질 협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로 돌아와 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연장 추진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좀 비판을 맞게 됐었죠. 당시에 69시간이 강조되면서 8개월 만에 노동시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연장 근로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이렇게 유연화하는 그런 개편안을 내놨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한 다음에 한가할 때 몰아서 쉬자 이런 내용으로 알려졌었는데 하지만 반발이 거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뭐 불가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좀 계속해서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부가 자 그러면 이 69시간 근무제 관련해 가지고 이 노동 개혁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물어보겠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노동부가 6월부터 8월까지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대면 설문조사 그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그걸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도 정부가 내놨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결국 결론은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걸 어떻게 69시간제 그렇게 가능하도록 바꾸는 건 아니고 현재 틀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씨가 좀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연장 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 또 직종으로는 설치, 장비, 생산직 이걸 이제 가장 많이 꼽은 답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답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동시간 개편안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논의도 하겠지만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이걸 좀 바꾸는 작업을 좀 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꿔가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시간 제도 유지에서의 부분적인 변화인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강하게 또 정부 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대화도 쉽지 않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양대 노총이 굉장히 강하게 어제 노동부의 발표를 비판한 것이요. 이 노동부가 이 대국민 설문조사 6,030명의 국민을 상대로 이 대면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제 민의를 반영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직접 면접 조사는 쉽지도 않은 그렇습니다.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 이 설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답정너 아니냐,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던 부분이 주로 주 52시간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 단위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또 강조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도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연장근로 단위 확대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이게 제반으로 깔아놓은 설명을 보면 근로자 동의, 연장근로시간 주평균 12시간 이하, 주 최대 근로시간 제한, 휴식권 부여 같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전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노동시간 개편안이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이 제반 조건들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권리들이 예를 들어 휴식권이나 주 최대 근로시간 제한 같은 이런 전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 나온 설문에서는 이것들을 전제해놓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다면 노동시간을 그렇습니다. 업종에 따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노조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실시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좀 상세히 따져보면은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이 장시간 근로 감소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48.5%의 노동자가 동의를 하고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16%에 불과했거든요. 또 하나 정부가 노동시간 개편안의 이유로 가장 크게 들고 있는 것이 산업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온 설문 결과를 보면은 사업주의 85.5%가 최근 6개월간 현행 제도로 어려움이 겪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대부분도 사실상 현행 제도에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일부 업종이란 얘기까지 꺼내면서 굳이 연장을 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근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한국노총이 지금 경사노위에서 빠져 있거든요. 네. 사회적 대화기구죠. 노사정 대화기구인데 어제 공식적으로 한국노총이 다시 한번 들어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이 경사노위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개편안 등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귀를 선언하면서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노사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정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오전 정체는 주춤해졌지만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 부근에서는 버스 관련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중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창원 쪽으로 상주에서 낙동분기점 사이로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남이천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호법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일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청담대교 북단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 중진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 좀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듯 했다가 네. 한 템포 또
한 템포 이렇게 좀 한 템포를 좀 이렇게 좀 기다려보는 것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선 좀 기다려보겠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 4월에 있으니까 총선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으려면 사실은 12월 우리가 시한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11월 뭐 중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1, 2주는 더 아니면 12월 초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언론 통해서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도 그렇지만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조금 면이 안 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우선은 던진 것 같고요. 오늘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희생 대상으로 언급한 중진들로부터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좀 주면 움직임이 있을 거다. 100%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절대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일부 이제 보도에서는 혁신위에서 지난 11일 화상회의 통해서 뭐 명단 이거 뭐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하는 것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지만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선 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유는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출마를 선택하거나 험지출마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답정너 얘기했지만 답정너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냥 따를래 아니면 정말 여론의 그 매를 좀 맞고 결국 그쪽으로 갈래. 뭐가 낫겠니? 빨리 결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셈이 됐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이 혁신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조기 해산까지 검토한다. 이런 보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혁신위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 논의가 또 합의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고 인요한 위원장도 뭐 부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2월 말까지는 혁신위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거듭 부인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뭐 강약 뭐 이렇게 단짠. 네. 우유 대신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최근 지지자 모임에서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는 또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제원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상 노후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게 듣겠습니다. 뭐 출장식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함성도 쏟아지고 어떤 장소였고 장제원 의원의 어떤 발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인데요. 방금 들으신 음성은 이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외곽 조직 행사 한 산악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지지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사인데 이게 또 15주년 그 산악회 15주년 기념 행사예요. 여기 이제 장제원 의원이 직접 가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서 약간 불쾌감을 표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윤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지금까지 나온 사실 지금까지 이 당사자들의 반응은 묵묵부답에 가까웠는데 가장 명시적으로 이 거부를 표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방금 우리 배종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선거 유세 현장을 또 방불케 했다 그럽니다. 어제 이 행사 현장이. 함성이 쏟아져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제원 의원은 물론이고 배우자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이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또 여기 참석자들을 보면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윤숙희 사상구의 의장, 이종구 사상구의 부의장,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동수학원 이사장, 군수, 함양 군수까지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출정식을 방불케 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이 수도권 출마 권고를 거부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혁신위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도 또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무소속 출마의 길도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에 16년이었죠. 그때 이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역에서 내가 더 일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또 장제원 의원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치권은 지금 이동관 방송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종료되면서 표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철회하고 재발의한다는 입장인데 자, 법적으로 공방이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결국 청구를 했네요. 자, 어떤 것이 가장 큰 쟁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9일 이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갑자기 철회가 돼서 본회의가 뭐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국민의힘이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야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사실은 이 탄핵안 표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철회해버렸단 말이에요. 철회를 할 수 있느냐, 철회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게 탄핵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 보고만 됐기 때문에 의제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철회도 본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서명해가지고 철회하면 된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국회도 그 말이 맞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이 철회서에다가 서명해가지고 결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끝난 걸로 민주당은 보고 있는데 국회는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거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것 특히 탄핵안 같은 경우는 24시간 뒤에 이제 표결해서 72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정된 그러니까 의제로 봐야 된다. 의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철회를 할 때도 본회의에서 철회해야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잘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그 해야 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붙는 거죠. 네, 권한을 침해했다. 우리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면서 어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는 30일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다시 발의해서 12월 1일에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나올지 빨리 나오게 된다면 30일 전에 나오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받아지는 만에 따라서 이게 상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법적인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처분 신청이 나오지 않는다면 30일 또는 다음 달 1일 탄핵안을 재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거는 좀 그 전에 빨리 나오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법적인 판단이 나올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공방이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계속해서 맞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미래 성남FC 백현동 의혹. 자, 이 이름이 긴데 이게 다 지금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미래 성남FC 백현동. 여기에 이 위정교사를 병합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분리하기로 결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연달아 기소를 했죠. 그리고 재판부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백현동 사건은 이미 병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하고 백현동은 병합을 했어요. 그때는 이 사건의 내용이 비슷하다. 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그런 구성이 비슷하니까
이거를 병합을 하는 걸 받아들였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위증교사 사건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병합을 해야 된다고 사실 요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지금 분리 기소를 하고 있다,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병합을 요청했던 것인데 어제 재판부가 이 병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병합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특히 어제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따지는 과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사건의 성격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대장동 등 사건과는 병합할 수 없다고 이 재판부가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되는 재판이 총 3건이 되면서 의정활동 그리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더 부담이 커졌습니다. 네. 자, 어제 이종섭 헌법재판소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치권 현안이 워낙 많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떤 내용이 제일 핵심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내용을 좀 보면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고, 반면에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 인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도 이렇게도 주장을 하면서 법원의 뭐 독립성이나 공정성 이게 뭐 침해되는 게 아니야 이런 주장을 펼친 상황이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아니 뭐 동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뭐 귀에 침해당하고 이런 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 또 이 과거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또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독립성을 지켜서 잘 판결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어제 이 현재 정부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을 낸 게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인터넷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 통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의 효력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임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위 규범 입법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돼서 효력이 문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안에 이제 없는 내용이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9936님, 오늘 아침 텃밭에 나갔는데 아직 뽑지 않은 무와 배추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퍼트 기온이 올라 이번 주말 김장 전에 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고 잔서리가 더 자주 내리겠지만 이 계절도 곧 지나가겠지요. 춥고 나무는 항상 하겠지만 또 본질을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게 겨울이기도 하니까요. 모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작가이신가요? 너무 시를 쓰시는 듯.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7306님, 어제 아들이 그렇게 말해줘서 참 좋았습니다. LG 팬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 아빠. 29년 만에 우승도 우승이지만 아들의 그 말이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저도 이게 사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LG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두 분께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바뚜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뚜비뚜바 뚜뚜바 뚜비뚜바 뚜뚜바 아들아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아빠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니 얼마나 신기한 인연이냐. 우리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국어 문제 10개 자수 문제 11개 들리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말인데요. 공부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요? 신명나게 왼종일 놀고 와서 진봉지게 또 놀고 싶은 거냐. 아빠도 그랬지 어렸을 땐 다 그래. 다른 곳
그것도 좀 해볼 걸 후회도 되지만 아빠는 내가 무엇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시나요? 내가 가진 노래를 부르려마 난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쑥쑥 자라나서 무엇이든 되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지. 오락도 하고 싶고 개구리도 잡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린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나무는 수령이 1100년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일 뿐만 아니라 높이도 42m나 돼서 키도 가장 큽니다.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이 은행나무에 당상이라는 벼슬을 하사하셨다고 합니다. 당상은 조선시대의 정삼품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가진 관원을 당상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당상과 관련된 속담으로 떼어놓은 당상이다라는 게 있지요. 떼어놓은 당상 자체가 변하거나 다른 데로 갈 리 없다는 데서 일이 확실해서 조금도 틀림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는 떼어둔 당상 좀 먹으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동사 받다를 쓰는 것도 있는데요. 받아놓은 당상 또는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이 받아놓은 밥상이란 속담에는 앞서 말씀드린 뜻과는 다른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밥상을 받아놓고 그냥 물리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다는 뜻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경우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따뜻한 가을 햇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공기가 점차 온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제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서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모레도 아침에는 예년 이맘때와 엇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인데요. 수능이 끝날 무렵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공기가 차가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도 해안과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상도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수능일인 모레는 오전에 중서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1도, 습도는 5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통제력을 모두 잃고 피라민 틈에 숨어 남쪽으로 도주 중이라고 이스라엘이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아이시파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공동묘지나 다름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상위 10% 주택과 하위 10% 주택 간 가격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 가구 가운데 56.2%가 본인 집을 보유했고 무주택 가구는 954만 가구를 넘겼습니다. 넉 달 가까이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폭언이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디저트송 공명을 소개해드리면서 김국환의 뚜비뚜바인데 뚜바뚜바. 네, 제가 추위를 먹었나요? 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어제 또 지난 한 주 동안은 야구 이야기로 들썩거렸던 한 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가득 찼었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1994년 이후 무려 29년 만에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우승이 확정되자 LG 트윈스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달려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또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1994년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할 당시 유광 점퍼를 입고 좋아했던 LG 어린이 회원들은 어느덧 중년이 됐을 겁니다. 네. 이후로 LG는 지난 시즌까지 28년간 한 번도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르지 못했었고 2002년에도 아쉽게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는데 준우승에 그쳤었거든요. LG가 그런데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날 잠실구장엔 무려 23,7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찾았고요. LG 선수단은 30년 가까이 기다려준 팬들에게 큰 절을 올렸고 LG 팬들도 무적 LG를 연호하면서 챔피언 세리머니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많은 뒷이야기가 있네요.
이번 주 금요일 스포츠 코너도 정현우 PD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자세하게 뒷이야기 더 소개해드리려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잊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LG 트윈스의 전신이 또 다른 방송사죠. MBC 청룡이었다는 걸 아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정말 대단합니다. 고 구본무 회장이 아와모리 소주 또 롤렉스 시계 이걸 정말 잘하는 선수에게 이제 남겨놨는데 이 또 사연이 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본 오키나와산 아와모리 소주 이야기 전설처럼 전해졌었는데 1994년에 오키나와 캠프가 끝난 뒤에 아와모리 소주로 건배하고 우승을 맛봤던 구 전 회장은 1995년 시즌을 앞두고 다시 우승을 하면 이 소주로 축배를 들자라고 하면서 소주를 사서 보관을 했었는데 사실 LG가 너무 오랜 세월 우승을 하지 못하자 소주가 너무 오랜 세월 있다 보니까 증발해버렸다. 단종돼서 다시 구할 수 없어졌다라는 말들이 회자됐고요. LG 야구 팬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었는데요. 아쉽지만 이번에 29년 된 항아리는 워낙 오래 보관이 되어 있어서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상당량이 증발해버려서 이번에는 열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양이 줄어서 세 통에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한 통은 남았네요. 자, 그렇다면 자, 두구두구두구 롤렉스 시계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 우승 시 MVP에게 줄 선물로 당시 한 8천만 원에 달하던 롤렉스 시계를 사오기도 했었죠. 주인을 찾지 못한 채 LG 트윈스 구단 사무실 금고에 잠들어 있었는데 그 시계의 주인공은 MVP인 오지환 선수에게 갔습니다. 네. 현재는 단종이 됐고 한 1억 3천에서 4,500만 원, 한때는 1억 6천만 원까지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오지환 선수는 이 선대 회장님의 유품이 라고 생각해서 구광모 회장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LG가 우승했으니까 좀 할인 행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뭐 세상에 좋은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세상 만사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가 있지만 꼭 또 알아둬야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반려견이 손을 깨물자 주인이 반려견을 놀라지 마십시오. 10층 아파트에서 던져버렸다고요? 네. 너무 짧은 이야기인데 충격적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2달 전이죠. 9월 2일 새벽입니다. 1시쯤 견주는 자신이 사는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무언가를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0층 높이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던진 거였죠. 아니 진짜 그 던진 행위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그 10층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깨물어서 이렇게 잔인하고 사람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에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자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고려해서 양형 이유를 밝혔고 견주인 4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입에 올리기도 기억에 또 올리기도 싫은 그런 뉴스가 아닌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3년 전이 되는 어제 2020년 11월 13일 만취운전으로 인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던 20대 배달원이 한순간에 다리를 잃게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3년 전이 되는 어제 2020년 11월 13일 만취운전으로 배달원에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구속됐었는데요. 당시 11월 11일에 30대 남성은 만취한 채 자신의 차량 운전대를 잡았고 오전 4시쯤 역주행을 하던 중에 마주오던 23살 오토바이를 이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를. 이 사고로 오토바이 주인은 다리가 절단돼 결국은 왼쪽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이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네. 그해 11월 13일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 및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이 됐지만 이 사건이 더욱 공분을 샀던 거는 사실 이 남성이 앞서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이 적용이 된 겁니다. 네. 최근에는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한 판사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의 일침을 가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광주 광산구에서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실제로도 수치로도 나타나고 수치상으로도 나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례는 전체의 음주운전 적발 약 36만 건 중에서 약 16만 건으로 약 44%에 달했고요. 네. 특히 음주운전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다시 음주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 감소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잠시 상실한 기간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위헌 요소를 배제한 개정안이 최근에 다시 시행되는 가운데서 음주운전에는 엄벌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한편에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위헌의 취지가 단기간 내에 반성하는 모습 없이 재범을 저지른 사람과 또 수십 년에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고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화됐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 기간을 두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요. 음주운전 사고로 재활에 전념해오던 25살 K리그 1팀에서 골키퍼로 선수 활동을 해오던 유현수 선수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결국 걸을 수 없어서 은퇴식을 여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나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의 세상을 빼앗아갈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처벌도 가벼워서는 안 되고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음주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술도 적정한 수준까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한 방울이라도 술을 마시면 에이 뭐 한 잔이니까 괜찮겠지. 큰일 납니다. 한 방울도 안 됩니다.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아예 운전대를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퇴를 택하는 고등학생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등에서는 자퇴 후 독학하는 학생들의 경험담, 후기를 공유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최근에 10대 사이에서는 자퇴를 학업 포기가 아닌 또 다른 진로 선택의 옵션으로 여기는 시각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일명 자퇴생 유튜버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자퇴 이후의 일상 외에도 부모님께 자퇴를 선언하는 모습, 마지막 등교날을 담은 영상 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보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자퇴생 영상의 인기 요인 중 하나를 또래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동경과 대리만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이게 현명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각자 개인의 판단이 있겠지만요. 자퇴를 택하는 학생들의 배경도 다양하다고요.
학업에는 뜻이 없어서 학교를 나온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교내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다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퇴를 향한 청소년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자퇴생은 학교 부적응자, 문제아 등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상당 경우 있었는데 지금은 자퇴를 학업 포기가 아닌 또 다른 진로 선택의 옵션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자퇴를 결심한 학우를 위해서 소위 자퇴 파티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서울대 이 교육학과 엄문경 교수는 현재 10대들이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보다는 좀 덜 느낀다는 점에서 남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MZ세대의 가치관 등이 자퇴 증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퇴하는 학생들의 숫자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또 학교의 환경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대학 입시도 어떤 식으로든 좀 혁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자퇴생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국내 자퇴생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1%였던 자퇴생이 2020년 1.9%까지 3년 연속 증가 중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최근 2년 동안은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자퇴생 증가 추세와 더불어서 4년제와 서울 주요 대학의 검정고시 합격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학년도에 이 전국 4년제 신입생 중 검정고시생은 약 5년보다 한 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합격생도 같은 기간 약 270명에서 약 520명 정도로 더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퇴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또 대화를 나누고 또 현명한 판단이 또 내려지는 그런 또 선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지 기자, 날씨가 추워도 취재를 해야 되는 건 기자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네. 겨울에도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역으로 루포도 많이 가게 될 텐데 지방으로도 내려가야 되고요.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예, 하여튼 뭐 앉아서 하는 취재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또 방문하는 취재라는 거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슈가 많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신당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신당 창당설 거의 뭐 가시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까운 천하 용인, 천하람, 허나 또 누군가요? 김태용, 김용태. 네, 그다음에 이기인 의원이죠. 네. 자, 이렇게 만났는데 다들 천하 용인,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여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하거나 참여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반응일까요? 좀 사람마다 기류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결집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번도 출연을 안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 조금 그 갈라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4명이 어쨌든 다시 그 전당대회 이후에 한번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결집을 했다 이런 점을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측을 하긴 어려운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천하람 위원장하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 나머지 두 사람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하고 이제 허은하 의원, 이기인 의원은 이제 기초 의원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아마 같이 가는 걸로 좀 정리가 된 그런 정도의 좀 기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천하용인 중에 뭐 그런 인사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일단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본인이 호남에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은 딱히 신당 창당을 해서 이동할 만한 그런 명분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험지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굳이 신당으로 가야 될 만한 딱히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구를 포천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대구 쪽으로 아예 이제 뭐 예를 들어 힘을 좀 주거나 이런 식의 방향이 될 텐데 신당이 이제 그런 거에서 좀 가기가 좀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의지도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기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초의원이라서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별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은하 의원도 이제 같이 가겠다는 입장이 강한데 다만 허은하 의원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는 역시 또 이것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내보내줘야지만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의석수를 굳이 잃어가면서 일종의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제 신당 창당 뭐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게 현역 의원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현역 의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 때 현역 의원 숫자가 어느 정도 좀 확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허은하 의원은 지금 이제 사실 그런 점에서 별로 도움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플러스 1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탈당하지 않은 상태로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국민의힘의 마음은 신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그런 의원들 사례도 좀 있었고 그것도 왜 도움이 되냐면 실무적인 지점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에서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은 의원들이 그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약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준 게 허은하 의원이나 아니면 뭐 김웅 의원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아무래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서까지 참여를 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시점상으로 좀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네. 박수문 기자의 취재로 보이는데 2명 이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 7명 정도가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것으로 그렇게 또 전해지고 있는데 누구 이름이 공개가 좀 됐습니까? 아니, 요거는 저도 사실 천하용인 중에 한 명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정확한 그 기사를 보면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용인에게도 그 여당 현역 의원 6, 7명 정도 이제 나올 사람들 명단을 보여줬다고 전해줬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 한 명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 보도와 뭐 실제 상황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보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쪽에 이제 공보 라인이 좀 특이점이 뭐냐면은 잘 안 감추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리하거나 뭐 유리하거나 크게 감추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어봤을 때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주고 네. 그래서 좀 명확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추정키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 거론하거나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의 숫자를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천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자면 수능은 한번 쳐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를 응시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류 시점이 그러면은 한참 뒤로 당장은 밀리겠죠. 아니더라도 뭐 1월이나 뭐 2월 초 그런 정도일 수도 정도로 있다.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나오긴 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실제 공천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공천 직전에 확실히 아니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면은 그럴 때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물들을 거론한 걸로 보여서 현 상태에서는 지금 내가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박순봉 기자 표정을 보니까 대체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저한테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진짜 몰라요. 네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현지 기자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네. 지금 게시판에서 자꾸 이현지 기자는 왜 발언 기회를 안 주냐고. 네.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네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또 합류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꼭 유승민 전 대표와 묶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좀 오래된 얘기인데 두 사람이 같이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림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저희 모 방송국 앞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났는데 금태섭 전 의원한테 뭐 그런 걸 사실 물어봤었어요. 궁금했던 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정의당 쪽에 세 번째 권력 있잖아요. 류호정, 장혜영 의원하고 별로 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고 세 번째 권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열려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요 사이에 의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조율 같은 거 할 거냐라고 했던 얘기가 그 지금 다 모아도 겨우 뭐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다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한 그런 판인데 가리는 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유승민 전 의원도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히 그림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다 관통해요. 현역 의원의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그 현역 의원들 그 실무적인 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뭐 돈이 보조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필요하고 나머지 티켓 파워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신당을 만들 때 몇 % 이상의 지지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표의 상당수는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데려왔을 때 충돌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류호정 의원이 합류한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지지층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대남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 젊은 남성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럼요. 그리고 좀 어울릴 수가 없는 게 기조도 사실 두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예전에 항상 따뜻한 보수라고 해가지고 뭐 소수자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손을 내미는 그런 보수를 좀 표방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 표현할까요? 그냥 뭐 능력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남녀 평등 이런 이슈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조도 안 맞고 그다음에 관계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를 했던 인물이고 자신이 더 티켓 파워가 있는 더 강력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계에 입문시켜주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일종의 두 개의 태양처럼 같이 뜨기가 좀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자, 민주당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비명계가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시켰는데 일단 이 모임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대표적인 또 비명계 의원인데 이준석 전 대표 만났다. 또 신당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한 달 내로 밝히겠다는데 원칙과 상식이 어떤 모임이고 이들이 이준석 신당과 결합할 가능성이 또 점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은 그 민주당의 길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비명계 20-30명 의원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토론회인데 약간 원칙과 상식은 그 시즌2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만든 이유는 친명 일색의 이제 당 운영 기조에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개혁이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보자. 이런 취지로 비명계 의원들이 만든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 내지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이제 이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뭐 이준석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모임 만드는 걸 주도한 좀 비명계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탈당은 아예 우리 옵션이 없다.
라고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임은 그냥 좀 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지 이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이것이 곧 탈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른바 집단 행동이죠. 뭐 이준석 신당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고 좀 잘라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도 뭐 한 달 내로 본인이 신당에 합류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말을 했는데 민주당 내부나 뭐 비명계 의원들은 다들 한 목소리로 탈당 가능성이 낮다. 왜냐면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 5선이에요. 근데 그럼 내년에 6선을 성공을 해서 의장, 국회의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수당 소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으로 가서는 오히려 이 목표와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쉽게 떠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또 배경이 있네요. 네. 자, 이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또 정치권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관련해서 영향력,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올라갔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어떻게 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 대표 이 신당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뭐 내용까지는 보진 못했는데 이제 당연히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좀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이랑 지난주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실제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비례만 가지고도 뭐 7에서 10석 이런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듣기도 했고요. 이준석 신당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 입장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두 가지 관측이 다 있는데 이제 실제 만들 거다 아니면은 만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동시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행보로 보면 사실은 거의 가시화된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좀 아닐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의 논리를 좀 들어봤는데 좀 그 인상적인 건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말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하겠다 이런 식의 일종의 조건을 걸어놨는데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게 왜냐면은 실제 이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은 실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조건을 잡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조금 더 좀 교섭을 해보자 이런 데에 더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걸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나의 요구 조건을 이런 것들 좀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한계로 지적을 하는 게 아까 의원들의 숫자를 확보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공천 이후에는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천 시점이 한 1, 2월은 더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지려면 그러니까 대략 2월 정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예를 들어 그러면 12월 말에 창당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의원들의 숫자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2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너무 늦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소위 낙엽을 줍듯이 이제 떨어진 의원들을 모으게 되면은 그거는 좀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가까운 몇몇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몇 명 합류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상. 그리고 원래 바른정당 만들 때 좀 힘들었던 것도 경험도 해봤었고요.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이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좀 추론해서 해석해봐도 되겠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대통령실에 된 그 보고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 그러면서 다 알더라고요.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공천 관련된 이야기 누구누구 출마하는 이야기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에 이 조추송이라는 것 이은지 기자도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이거 요즘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골치이기도 하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자, 조추송. 청취자분들은 뭔지 아실 건데 조국, 추미애, 송영길 세 사람입니다. 자, 이 출마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지면서 방금 전에 이현지 기자는 골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세 사람의 행보가 어떻길래 민주당의 인식이 그럴까요?
일단 세 분 모두 출마 준비 행보 내지는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북콘서트를 하는 건 사실상 총선 출마 행보로 많이 등치를 해서 봅니다. 출방기지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미 진작부터 DK의 눈물이라는 저서로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18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4일에는 광주에서 하는데 항상 이게 북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 신당 창당과 출마한다는 말을 밝힐 거다. 그런데 또 안 해요. 그럼 또 다음에 할 거다. 정말 그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나 신당 창당 여부가 굉장히 좀 관심사예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책을 낸 뒤에 북콘서트를 하고 다니고 또 얼마 전에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제 좀 어린 놈이라는 발언을 해서 조금 논란이 됐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현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세 분 모두 이 사실상 출마 행보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입니다. 자, 방금 전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골치다. 그 이제 이은지 기자의 시각에서 이제 취재하는 것을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는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름을 달지는 안 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또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할까요? 일단 한 가지만 정정을 말씀드리면 골치라고 표현한 거는 제 시각에서 취재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에 이제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종합을 해보면 골치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민주당에서 이 조추송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져서 논란이 되는 것도조차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내년 총선은 사실상 국민의힘이랑 한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이제 1당이 되려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텐데 그러려면 중도층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그 부분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세 분의 지지층이 겹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 조추송의 지지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받아들이면은 중도층 표를 사실상 얻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좀 살피면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돈봉투 의혹으로 좀 탈당을 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좀 참전을 하게 되면 그 도덕성에 어떻게 보면 조금 상처를 입혔던 돈봉투 이슈가 계속해서 회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이고요. 제가 좀 재미있는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던 게 민주당 관계자에게 예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한번 그 송영길 전 대표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조금 나왔던 이야기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 유세를 다녀요. 진교훈 당시 후보자를 굉장히 지지 유세를 하고 다녔는데 이걸 두고 캠프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누가 좀 말릴 수가 없느냐. 민주당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죠. 돈봉투 이슈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가 된 인사들이에요.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사실상 일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나오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부정평가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해왔지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도층 표심 확보에도 조 전 장관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약간 깜짝 발표를 한 게 조국 신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민주당에서 이제 선을 그었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되는 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마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금 애둘러서 조금 그러니까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깜짝 반응을 했군요. 자,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지금 친윤계, 중진, 불출마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매도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영남 중진, 친윤 국회의원을 두고서 떼치하겠다 이런 건데 자 우유를 마실래 매를 맞고 우유를 마실래 매는 뭡니까 압박입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끌어내겠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당연히 얘기하는 것일 테고 그래서 공천상의 불이익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실제 그렇게 매를 칠 만한 그 실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결국 혁신위의 모든 문제가 인유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들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당내에서도 어느 쪽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이걸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면은 그 양쪽 해석이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해결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원래 당무에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을 대신 세워가지고 원하는 바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있고 반면에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얘기들이 좀 독자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양쪽이 좀 엇갈려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령을 내린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그룹 의원들의 대응들이 다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런 측면의 한 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그 모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대통령이 만약에 뜻이 명확할 때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명확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좀 못 나오게 하는 과정이라던가 나경원 전 의원 이런 과정 때 보면은 되게 아무 말을 하지 구체적이잖아요.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맞습니다. 정무수석에 나서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예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뚜렷한 입장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런 뜻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확신은 다들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 친윤 중진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에서 나는 빼달라 이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지난번에 윤 대통령 부친상에 거기 갔었던 사람이 해줬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긴 좀 그런데 그 갔었던 사람이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은 그때 뭐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친윤 의원들도 다 와 있고 이런 자리였는데 좀 권성동 의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좀 이렇게 같이 뭉쳐 있고 권 의원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관찰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장례식장 윤석열 대통령이 붙인 장례식장 분위기를 보아하니 권성동 의원과는 윤 대통령이 좀 대면했다. 윤 대통령 말고요. 친윤 그룹들. 그러니까 나머지 친윤 그룹들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요런 표현들은 아마 일단은 지금 대응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목되는 건 이런 거였어요. 예전에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서로 뭐 브라더라고 하면서 이제 친하다라는 거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응 방식이 다른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멀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도드라지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점들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 위기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대응으로 보이고 장제원 의원은 반대로 이렇게 이제 세력도 보여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협상력을 좀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물러나게 되더라도 난 지역에서 이만큼 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만큼 다른 걸 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걸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라서 양쪽의 대응이 조금 다르고 그 와중에서 권성동 의원은 조금 이제 로우키라고 할까요? 조용히 가는 그런 길을 택했다. 그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취재됐을까 싶어서 권성동 의원이 그럼 뭐 체리 엄지척 따봉을 지웠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재 안 됐습니다. 네. 자, 이현지 기자, 민주당에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순천 출마설이 나온다고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듣고 좀 흘렸는데 네, 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전라남도 순천 출마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권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서대문 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혁신위 활동이 조금 삐끗한다던가
서대문 갑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순천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순천이 총선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순천이 분구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은 순천이 두 개의 지역, 가블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광양굴의 곡성과 함께 묶여서 가블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좀 인구가 늘어서 순천이 갑을로 나뉘어지고 나머지 광양굴의 곡성이 하나의 지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두 개였던 지역구가 세 개로 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제 갑 지역위원장인 천하람 위원장, 그다음에 이정현 전 의원, 그다음에 이뇨한 위원장까지 이 세 명이 모두 순천의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게 되면 그게 전국 선거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이제 호남 쪽에 국민의힘 의원 3명이 국민의힘 후보 3명이 이렇게 모두 다 공천을 받아서 뛴다는 거는 뭐 중도층 민심이라든지 전국 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남 여론도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정작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은 불출마설도 나오던데요. 불출마 인요한 위원장 말씀이시죠? 네. 불출마설도 당연히 나오고 또 서대문 지역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선거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공천 관련, 신당 관련 이야기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속속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IT 매니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연말이 가까워져서 그럴까요? IT 관련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요즘에는 이 IT가 단순히 IT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이나 뭐 경제랑 연결되다 보니까 연결돼서 얘기할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매해 이제 연말이면 그 해의 단어, 키워드, 뭐 사자성어 이런 거 이야기 나오는데 올해는 AI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곳들에서 이제 올해 단어들이 나오게 될 시즌인데 맨 처음으로 지금 영국에 있는 콜린스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AI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뭐 차세대 위대한 기술 혁명으로 간주하는 AI가 급속한 발전을 보였고 또 2023년에 많은 화제가 됐다는 게 선정 이유라고 하는데요. 콜린스 사전이 AI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재밌어요. 인공지능을 이제 이 콜린스 사전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인간 정신 기능을 모델링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컴퓨터가 인간의 정신을 흉내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고요. 이 콜린스 사전이 200년 역사를 가진 출판사라서 매해 이런 키워드를 내게 되고요. 또 12월 초에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서도 또 이제 올해의 이제 단어가 나올 건데 그때도 AI가 뽑힐 수 있을지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른바 IT 관련 우리가 셀럽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도 앞으로 세상이 완전히 AI로 인해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앞으로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아련하기도 합니다. 자, 확실히 AI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던 이제 한 해였는데요. 향후 예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MS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도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5년 내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개인 블로그 글을 썼는데 글 제목이 뭐냐면 에이전트의 미래, AI는 컴퓨터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인공지능 비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한 1995년 때부터 이런 에이전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정말 컴퓨터가 비서처럼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언젠간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30여 년 만에 이제는 좀 가능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과 함께 실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뿐만 아니라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도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이제 윈도우에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OS를 쓸 때 시작 버튼이 있잖아요. 시작 누르면 메뉴가 막 나오잖아요. 그 시작 버튼을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이 대체할 건데 그 기능이 예를 들면 음성으로 뭔가 명령을 하거나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뭘 찾아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알아서 나에게 어떤 메뉴를 갖다주는 이런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능동적인 비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아, 네네, 그렇죠. 예를 들면 해석을 하셨네요. 다양한 이름을 불릴 수 있겠지만 네. 톰 이러면은 네. 비서처럼 뭐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잡아준다든지 나에게 뭐 연락을 줘서 또 일정을 상기시켜 준다든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뭐 요즘에 20대들이 쓰는 뭐 일종의 뭐 신조어라고 하기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알잘딱갈센이라고 아세요? 네, 알잘딱갈센 이게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게 이제 알잘딱갈센 발음도 어렵네요. 알잘딱갈센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걸 이제 AI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건 좀 자제를 좀. 네. 저도 연습 많이 하고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들로 좀 변화한다는 거고요. 어떤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를 들면 이제 의료에서 좀 활용될 수 있는 게 지금만 이제 의사분들이 문진 내용 막 작성하고 환자 데이터 정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뭔가 이렇게 내용만 기본적으로 쓰면 뒷단에서 데이터 정리 같은 것도 AI가 도와줄 수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컨텐츠도 거의 1:1로 맞춤형으로 요즘에 보잖아요. 추천을 하듯이. 교육도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특정 문제만 잘 못 풀면 이런 게 이미 좀 교육 쪽에서 AI가 쓰이고 있지만 그 부분만 이 사람의 진도를 맞춰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AI가 1:1의 가정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이나 이제 어떤 상담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저 엔터테인먼트나 쇼핑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은 맞춤형 음악을 계속 제공을 해준다든지 특정 컨텐츠를 봤을 때 그 컨텐츠에 대해서 요약 리뷰를 바로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AI가 우리의 삶에 조금씩 더 쉽게 그래서 개인화라는 관점으로 스며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지금 GUI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마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제 터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음성으로 우리가 뭔가를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몇 마디를 하면 그걸 얘가 알아서 그 내용의 맥락을 이해해서 나머지 것도 갖고 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또 기능에 이제 우리가 또 도움을 받긴 할 텐데 한편으로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이제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오픈 AI 그 컨퍼런스가 있었던 거 말씀을 개발자 행사. 예, 개발자 행사가 있었던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픈 AI의 새로운 GPT와 관련된 기능이 이제 AI 에이전트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자 오픈 AI의 서비스들이 다른 또 스타트 앱을 멸망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의 역기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인공지능의 역기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가지 기술적 우위를 너무나도 보이다 보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할 일이 없었나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픈 AI가 이번에 낸 AI 에이전트 말씀하신 GPT-3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누구나 그냥 되게 쉽게 내가 만약에 책을 썼어요. 아니면 누가 만약에 기사를 냈어요. 그런 거를 이 GPT 안에 올리고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종찬 봇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배종찬 소장님이 뭐 여러 뭐 기고를 했거나 뭐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 사람의 생각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물어보는데 얘한테 또 심지어 맨 뒤에는 썰렁 개그를 꼭 해줘 이렇게 하면 썰렁 개그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 때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배종찬 앱이라는 걸 만들 건데 이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고 답변을 할 때는 무조건 마지막에 배종찬 특유의 썰렁 개그를 넣어 이러면은 AI가 썰렁 개그를 넣으면 너 이상해 다시 얘기해줘. 그럼 게
구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반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꼭 그러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할 때 원래는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기술 요소이다 보니까 원래 예를 들면 파일만 올려주는 스타트업이 있었고 문장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스타트업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손쉽게 캐릭터를 바꿔주는 스타트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들이 큰 회사,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 큰 회사라고 좀 그렇지만 기술적 압도력을 가지고 있는 오픈 AI가 다 해먹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심지어 이제 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일종의 이미지 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게 해외에서 도냐면 오픈 AI가 내 회사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가면은 웃고 있거든요. 근데 안에는 울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와 기술이 너무 놀랍고 와 우리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용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너무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3년 동안 개발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른바 개발이 되면서 정말 군소 회사들은 사실 손을 놓아야 되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블랙홀이 IT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네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이른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돼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두 곳 정도 일단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네이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검색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AI 인공지능을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정식 오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은 이미 베타 서비스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배종찬의 시사본부 검색을 하면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내가 원하는 걸 보려면 또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는 AI 검색이 들어가면 내가 한 번만 검색을 하면 관련된 검색들을 얘가 여러 번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론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배종찬 시사본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찾아준다든지 이런 형태들로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능력들을 활용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좀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그 AI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거나 아니면 해외 서버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돈이 들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왔다 갔다 하니까 사용자가 돈을 내든 아니면 뭐 개발한 다음에 돈을 내든 돈을 내야 되고 저도 인터넷은 연결돼야 되는 그 비용은 또 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보안적인 이슈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챗GPT를 쓰면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면 어쩌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하려는 게 뭐냐면 아예 스마트폰 안에다가 이런 생성형 AI 기능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기 자체에 AI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통신에 연결이 돼 있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뭔가 챗GPT 같은 기능이 되거나 이른바 온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우,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요즘 열심히 합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돌아가니까 일단은 속도 면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어도 된다라는 거, 독립적이라는 거.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적 이슈에서도 아무래도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이제 다음 갤럭시 폰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게 탑재되면 뭐가 되느냐? 실시간 통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고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와, 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 꿈꿔왔던 세상인데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되고 문서 파일을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보면 한 20장짜리를 얘가 요약해서 3줄로 요약해 준다든지 내가 원하는 상상을 하면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 자체에서 되는 이런 것들이 조만간 이제 다가올 것이고 그런 기술들에 대한 거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방송 진행을 대체하지는 않겠죠? 방송을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대체라기보다는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생성형 AI 반도체도 이제 부품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장착이 될 텐데, 자, 이 소식 궁금합니다. 갤럭시 AI 출시 소식에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애플에서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루머가 나오는데 루머인가요? 또 사실이 될 수 있는 뉴스인가요? 사실이 될 수 있는 뉴스로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애플 특유상 완성됐을 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인프라 그러니까는 이런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칩의 개발이나 어떤 뭐 컴퓨터에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다음 단계는 그렇게 될 건데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 관점에서. 근데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삼성 갤럭시 폰과 애플 간에 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겠군요. 그렇죠. 네. 들어도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자, IT맨이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정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다고는 하지만 또 한절기에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정치 이슈들이 많은데 더 쉽게 더 공정하게 더 객관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